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네, 안녕하세요. 한방백숙TV의 김영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한약을 먹고 간이 안 좋아졌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거짓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바로 결론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식약처라고 하죠. 식품, 의약품, 안정처에 이런 류의 내용을 담당하는 게 바이오 생약국이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전화해서 내가 한약 먹고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을 먹고 간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사실이냐 라고 물어보시면 어떤지 바로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 제목에 보면은 바로 나와 있죠. 네, 헛소문이라는 사실. 네, 근거가 없는데 이 근거 없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면 2003년도에 한림대학교 김동준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런 헛소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식이율의 독성 간염, 우리가 먹어서 입으로 전달된, 입에서 시작하게 된 이 독성 간염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보고 논문입니다. 한번 보게 되면 제가 악성이라고 내용을 붙였어요. 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이런 헛소문을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의 논문이기 때문에 제가 악성 보고서라고 내용을 붙여봤고, 이 연구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한약 때문에 간독성이 일어나는 확률이 44%가 된다. 전체에. 그 다음에 역시 한약제도 13%가 된다. 그리고 쭉 보게 되면 의사가 처방한 거는 14% 정도가 된다. 뭐 요렇게 할 수가 있고, 약국 매약은, 여기서 얘기하는 약국 매약은 의사가 처방하지 않고 약사가 유리하게 된 게 1% 정도 되었다. 뭐 이 정도 내용인데, 그래서 논문 초반에 이제 결론이 나와 있죠. 원인 물질로는 한약과 한약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민간요법과 건강기능식품도 많았고, 이 두 가지가 그냥 대부분이다 라는 결론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들이나 우리 일반적으로 한약 먹고 간이 안 좋아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 대부분 요 항목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악성 보고서가 스스로 얼마나 대단한 연구 실적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내용을 달성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에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자화자찬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간염, 독성 간염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위중한 거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매우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한약과 한약제 역시 많고, 뭐 민간요법 그 다음이고, 여기서 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죠. 일반 의약품은 빈도가 비교적 낮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보게 되면 독성 간염은 이런 한약제,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매우 시급하다, 이들에 대한 안정성이 보증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연구를 했지만 전국적으로 한번 대규모 연구가 시급하게 필요하다, 얼른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한약, 한약제, 민간요법, 건강기능식품들의 정책을 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강한 제도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 악성 보고서를 스스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걸 다시 보니까 마음이 참 불편해지네요. 같이 또 볼게요. 그래서 이 악성 보고서 내용이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사용이 됐는지, 이 단순하게 그냥 논문이 발표가 되고 그냥 끝이 아니라 실제로 이런 정말 특이한 연구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다 같이 참석한 컨퍼런스에서 스웨덴, 스페인, 미국, 일본 이런 나라는 이런 나라들 한번 보게 되면 대부분 항생제인데 우리나라는 무려 한약이 73%. 우리나라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간이 안 좋아하신 분들의 10명 중에 7명은 한약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연구가 되었죠. 그리고 다른 나라는 항생제나 고지혈증 약, 우리 환자분들 많이 드시죠? 고지혈증 약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하게 이것이 주장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런 식으로 악성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고, 요 보고서, 요 논문을 제가 악성이라고 하는 이유, 헛소문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요 보고서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했고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했는지 한번. 간독성의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 무엇이 자꾸 유발하냐, 이 원인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조차도 역시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약과 일반 의약품, 우리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하신 것을 환자분께서 동시에 복용하셨을 때 그 원인은 한약으로 체크를 합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죠. 한약과 한약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한약재를, 이런 것들도 한약재를 라고 다 했어요. 여기서 얘기한 것은 한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그냥 녹용을 어디에서 다려서 먹었다, 뭐 녹용을 그냥 먹었다, 뭐 이런 얘기고, 뭐 홍삼 맥기스까지, 뭐 이런 것들. 이거는 녹용탕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뭐 실생활에서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이야기니까, 가시오가피, 흑염소, 전혀 실제로 요 한의원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다 한약재라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요 조작 논문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한 평가 기준도 조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한 요 RUCAM 요 수치를 진단 척도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 이 논문에서는 본인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내용이 어떤 거냐면, 자, 어떤 분이 간독성이 있으셔서 어떤 증상이 표현이 되셨어요. 검사에서 나왔건 아니면 몸이 아파져서 그거를 그래서 검사를 했건, 이렇게 해서 일어났을 때 종료 15일 이후에도 증상을 발현했다. 제가 A란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간독성이 나왔다고 한번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그 약을 먹지 않았는데 15일 이후에도 증상이 발현되면 이러면은 A 때문은 아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안 좋았었던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똑같이 다시 어떤 환자분께서 A라는 약을 먹고 몸이 안 좋아졌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이 이 A라는 약을 중지하셨어요. 그리고 중지하셨는데 30일 이후에도 혹시 증상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A 약물 때문이 아니다. 왜냐하면 몸에서 충분히 대사가 돼서 배출이 됐을 만한 기간이기 때문에, 간세포형인 식물일 경우, 그리고 담즙적 정체형 혼합형일 경우에는 간대사는 15일 기준, 그래서 담즙정체형은 종료 30일 이후에 증상이 계속 된다면 그러면 이것은 그 식품에 의한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루켐 스코어의 이 기본적인 기준인데, 이 조작 논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했냐면, 투여 시작부터 90일 이상, 투여 종료부터 30일 이후, 이 기준, 요 담즙정체형 기준을 전부 다 갖다가 여기서 쓰고, 그리고 투여 시작부터 요것도 그냥 체크를 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 논문에서 사용한 게 어떤 식이냐면, 제가 A라는 약물을 먹고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간독성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날 때까지, 2달 반이 될 때까지도 증상이 계속되면 그 첫날 먹었던 A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 투여 종료부터 30일 이후, 이것은 담즙적 체형일 때, 담즙대사를 통하는 물질일 때만 인정이 되는 건데, 간인지 담즙인지 알 거 없이 그냥 모든 물질 종료를 했어요. 제가 A라는 물질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 그 다음에 30일 이후까지 약 한 25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파요. 그것도 다 A 약물 때문이다 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이런 악성 요 평가기준 조작입니다. 재밌는 것은 요 평가기준 조작을 이 논문에서 스스로 그냥 시인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내적으로 그 다음에 외적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이 최선의 방법인 요 점수표를 사용을 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죠. 이 점수표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논문이나 일반적인 보고서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상용의약품보다 식물복합제제로,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물복합제제는 한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독성 간염 증례는
서구에 비해서 월등하다라고 그냥 스스로 아직 보고서도 쓰기 전에 먼저 스스로 판단을 하셨어요. 그리고 독성간염 연구는 또 서구와 달리 갑자기 우리나라 의학계를 스스로 폄하하면서 체계적인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한국의 상황을 고려했다. 어떤 것 때문에 이 평가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스스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의료계는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가 요 점수 기준표를 변형해서 조작해서 사용을 했다. 스스로 요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평가 기준, 여기서 사용된 요 루켐 스퀘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선 또 그거에 대한 또 많은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평가 기준에 대해서 시각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간 간격을 알 수 없다면 그 증례 보고는 원인 추정 척도에 적용하기 불충분하다. 우리 원인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환자분을 이런 독립적인 상황에서 A라는 약물 또는 A라는 식품을 시작부터 일정 기간 동안 복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료가 된 이후에 증상이 언제 없어지는지 또는 증상이 언제 지속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시간을 정확하게 지정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그냥 환자들한테 물어봐요. 한약 드신 적 있나요? 3달 안에 한약 드신 적 있나요? 먹었던 거 다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약,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 또는 그 외에 그냥 본인들이 드셨던 뭐 약술, 뭐 지나가는 가시오가피, 뭐 모든 것들을 다 포함을 시켜서 이런 조작된 논문을 만들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시 이 직내의 삐뚤림을 또 사용을 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직내의 삐뚤림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10명 중에 7명한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으면 그러면 100명 중에 70명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통계를 위해서 이렇게 직내를 확대할 수 있죠. 다시 정리하자면 10명 중에 7명이 아팠다. 그러면 1000명 중에 700명이 아플 거다. 라고 이런 식으로 통계상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 비율이 너무 낮아요. 왜냐면 이 연구가 너무 허접한 연구이기 때문에 케이스가 부족한데 그 중에 한약과 한약제제라는 이유라는 평가 척도를 조작해서 데이터를 만들고 그 이후에 다시 그것을 곱하기를 했어요. 1000병상 상당히로 다시 이거를 늘려서 데이터를 다시 뻥튀기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적용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적용률을 본인이 만지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제가 마음이 좀 불편한 상태로 이런 조작 논문을 통해서 2003년부터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내가 간이 안 좋아진 것이 한약 때문이다 라고 굳게 믿고 계신데 이런 조작된 거 말고 우리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인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정리해 봤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의학 선진국인 미국에서 이런 연구가 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약 먹고 약인성 간송상이 있으신 분들을 확인을 해봤는데 어떤 것 때문에 주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대충 퍼센트를 봤을 때 항생제, 항결핵제, 항진균제 이런 의약품에서 간손상이 주로 발생한다 라고 했고 2015년 또 5년 후에 또 미국에서 약인성 간송상 환자 약 800여 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어요. 어떤 약 때문에 우리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입원할 정도의 간독성이 발생을 하시냐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진통제, 심혈관제제, 중추신경제, 항암제, 진통제, 면역조절제 등의 약인성이 간염을 유발했다. 그 중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우리 항진균제. 우리가 무좀약으로 많이 드시죠. 왜냐면 무좀은 증상이 매우 불편할 때 약을 먹기 때문에 보통 항진균제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타 원인에 비해서 간이 많이 유해하다. 우리가 복용하더라도 최소로 복용하고 가능하면 단기간으로 복용하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만들어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을 먹어서 간이 손상되는 그 대부분은 항생제, 항균제 등 이런 일반적인 항생제에서 보통 우리 간이 많이 상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약물들이 있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순환기계약제, 중추신경, 그 다음에 항암제, 진통제, 면역억제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초와 음식물들은
여기서 비율이 많이 낮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약품이 83%다 이런 논문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영국에도 또 이런 똑같은 연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은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이기 때문에 우리 간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또 역시 같이 볼게요. 요통과 관절염에 가장 많이 사용되죠. 여기서 진통제. 그 중에 아세트아미노펜이 허리 통증의 완화는 거의 효과가 없고, 그리고 진통제를 복용한 그룹과 가짜약을 부른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 간 기능 검사해서 그 차이가 4배 가까이 높이 나왔다. 역시 영국 사례고 통계가 비슷하죠. 여기서는 진통제를 찍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진통제가 우리 간에 독성을 일으키는데 유의미한 원인이 된다. 역시 진통제 복용하더라도 가능하면 적은 용량, 가능하면 단기간 복용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일본 연구예요.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한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앞에 미국이나 영국처럼 한약 사용이 매우 낮은 데와는 또 다른 통계가 있겠죠. 그래서 10년간, 그래서 800건을 879건의 약인성 간송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한약과 우리 병원약, 일반 의약품을 둘 다 사용하는 나라죠. 그래서 보게 되면 60% 그리고 한약이 한 7% 정도 됐다. 그 다음에 기타, 여기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일본에서는 우리 일반 의약품과 한약을 동시에 사용하시는데 그 중에 80% 이상이 한약 처방 경험이 있다고 설문에서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10년간 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중에 60%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약에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에서 일어났고, 10%, 14.3%가 항생제에서 일어났고, 그 다음 10%가 정신신경계 약물, 우리 정신건강과에서 처방받는 요 정신과 약에서 일어나고, 그 외에 7% 정도가 한약에서 일어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만도 역시 일본처럼 한약이 이런 서구, 미국, 영국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사용 빈도가 더 높은데, 이쪽은 우리나라처럼 요 의료 정보를 그냥 중앙 전체에서 관리가 가능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다 각각 개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대만은 갖고 있는데, 역시 양인성 손상 환자 1,415명을 확인해 봤는데 그 중에 40명이 40%가 한결액제에서 많이 간독성이 유발이 된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연구와 마찬가지로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약물과 그 다음에 항암제 등에서 우리 약인성 간염의 주요 원인이 된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대학교에서 연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주셨는데 앞에 연구와 역시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64% 항생제, 11% 류마티스약, 그 다음에 7% 기타, 5% 영양제, 그 다음 4% 한약, 그 다음 그 외에 연구들과 비슷하게 고지혈증약, 스타틴, 계열 약물, 그 다음 해열 진통제,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 중에 4%가 한약에서,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에서 간독성이 4% 정도 이루어졌고, 그 외에 영양제 빼고, 기타 빼고, 나머지 요만큼과 요만큼은 우리가 건강하다고,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이런 일반 의약품에서 일어났다라는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장이 과연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내가 간이 안 좋거나 또는 간이 안 좋아질 가족력이 있는 상황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약을 먹으면 간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가 있을까? 다른 이유가 있을까? 라고 한번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과 더 크게, 그러면 우리가 더 크게 돌아가서, 그러면 당신의 건강에 누가 관심이 있는 걸까? 정말 관심이 있고 나의 건강을 돕고 싶은 그 사람은 누구일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저의 오늘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저희 한방백숙TV는 기능한의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건강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셔서 또 새로운 주제, 새로운 이야기들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고 싶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같이 피드백 할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뤄줬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주제들, 그리고 저 궁금해요 하는 것들, 그리고 한의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점, 그리고 건의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좀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한 것들, 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같이 소통하고 피드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